자, 물권법 총론. 일단 여기는 뭐 조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85조부터 191조까지 6개밖에 없고, 현재 여기는 판례가 주로 나오는데 그 판례가 물권적 청구권하고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혼동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법 총론. 물권의 뜻이 나올 것이고요. 물권의 주체, 객체 이런 게 나오죠.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 일권주의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물 일권주의. 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 물권 법정주의 185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권 법정주의. 이건 일물 일권주의 기억하셔야 돼요. 물권의 기본적인 효력이 있죠.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죠. 특히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판례가 나오거나. 중요한 게 물권 변동이고요.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입니다. 취득 변경 소멸. 근데 이 물권 변동의 원인이 있죠.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에서는 그 물권 변동의 원인과 관련해서 당연히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나오고요. 플러스 해서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서 크게 네 가지 기본 틀이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해서 각각 조문이 186조, 187조, 188조부터 190조, 그리고 이제 여기 191조가 물권 총론 마지막이고 나머지 이제 강론에 있는 것들이 쭉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물권 변동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가지 틀이 있고 그 중에 핵심이 요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 그리고 이제 요 물권 변동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론적인 거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된다어요.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하고요. 물권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먼저 이론적인 거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 들어가서 법률 행위한 변동과 법률 규정한 변동 186조와 187조 해석한 다음에 요 놈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186조가 적용될지 186조가 적용 7조가 적용될지 애매한 것들 요거 등기해야만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되는지 요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등기 186조에 의하면 물권 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고 187조에 하면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나옵니다. 그 등기와 관련된 것들 한 7개 정도 시험 나오고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87조가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문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서는 그걸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단서를 위반하는 거, 단서 위반하는 게 뭐죠?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처분하는 거, 이게 위반하는 거죠. 그럼 물권법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여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경우, 그런 경우 몇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혼동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물권 변동의 마지막 목수 소멸과 관해서 191조 혼동 하나 딱 정리하시면 총론이 끝이 납니다. 먼저 물권의 뜻은 뭐라 그랬죠? 가장 단순하게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지배라는 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대적 지배. 물건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건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그런 걸 말한다 그랬죠?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건.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적이라 그랬죠. 절대적이. 그래서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채권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채권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적 지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이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채무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절대적, 직접적 지배. 배타적, 독점적 지배라고 했어요. 나만 내 물건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은 같은 채권이 여러 개 평화롭게 병존할 수 있다. 비배타성. 이걸 채권의 특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특정돼 있고요. 독립된 물건이라 그랬습니다.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 그랬어요. 이때 특정이란 건 현존은 뭐 어렵지 않고요. 특정이란 건 내 물건과 다른 사람 물건이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까지가 내 땅, 저기부터는 네 땅. 그러면 경계 같은 걸로 특정을 해놔야 되죠. 내 물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별하게 정해놓으라. 다른 사람 물건과 내 물건의 구별 가능성을 특정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독립은 분리 가능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즉 내 물건이 다른 사람 물건의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걸 독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거 케이스 끼워놨죠? 이때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케이스를 끼우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끼우는 거죠. 정확히 하죠. 이때 케이스에다가 스마트폰을 끼웠다 해서 이게 하나가 되나요? 아니죠. 케이스가 낡으면 케이스만 바꾸면 되죠. 만약에 이게 하나라 그러면 케이스를 바꾸려면 스마트폰까지 바꿔봐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별개 독립이 되어 있는 물건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권리와 케이스에 대한 권리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독립. 이거 언제부터 떨어졌었어요? 한참 모르세요? 녹음이 안 됐어. 일단 넘어가. 슬쩍. 네. 이렇게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절대적,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그 물건부터 일정한 이익을 누리는 이런 권리를 물권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개념 정도 확실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주체는 자연인, 법인. 자연인은 살아 숨쉬는 사람,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 단체의 법인격이 부여되면 사단법인, 재산의 법인격이 부여되면 재단법인. 다만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를 갖춰라. 둘만 일단 물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은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 일단 민법 98조에서 본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물건의 분류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 동사는 개념을 좀 잡아두자. 부동산은 뭘 말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랬고요. 동사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조. 이때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개론에서 말하는 픽스처 뭐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픽스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착물이 두 개가 있다.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이때 건물만은 토지와는 분리된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이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 이게 원칙이에요. 토지의 구성부동산.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 토지하고 건물. 그런데 이 물건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면 하나의 물건에 물권이 몇 개? 하나의 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하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일물일권주의. 뜻은 뭐예요?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는 원칙. 이렇게 될 거예요. 인정해주는 취지는 뭐예요? 물권의 배타성, 독립성 확보. 그렇죠? 독점성 확보.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이렇게 될 거예요. 내용은 어떨까요? 뭘 내용으로 할까요? 세 가지. 일물일권주의 내용. 첫째,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내용이 될 거예요. 일물 일부의 별도의 물건이 인정될 수 없다. 수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가 하나의 물건에 양립이 불가능한 수개의 물건 있을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일물일권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요게 중요하죠. 일물일권주의 예외. 그럼 일물일권주의 예외는 그 내용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일물 일부의 별도의 물건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양립이 가능한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마지막 거 뭐예요? 저당권 같은 거. 아파트 하나에 소유권이 있고 저당권이 여러 개. 저당권은 성립 선회에 따라서 수개가 병존이 가능하죠. 양립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있고요. 요거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돼지 100마리 전체 하나의 동산 양도 담보권. 특히 이 경우에는 특정성 조심하셔야 그랬어요. 돈사가 있어요. 특정 돈사. 돼지를 기른 사람이 돈사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A 돈사. 이 속에 돼지가 들어있고요. 몇 마리가 들어있나 쳐봤더니 100마리야. 요거를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때 돼지 100마리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죠. 유치권? 안 되죠. 질권? 뭐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질권 이게. 유치권 질권이면 돼지를 끌고 가야 돼요. 얘한테. 그럴 수 없죠. 유치권 질권은 유치권자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당권 설정하면 등기해야 되는데 돼지 등판에도 등기할 수는 없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뭐가 있다고요? 이 동산 양도 담보권은 탈법행위지만 유효해요. 뭐지가? 탈법행위. 탈법행위가 뭐였었죠? 강행규정을 우회 위반하는 행위. 왜 탈법행위냐면 우리 민법상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질권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질권. 근데 이 질권은 특징이 두 가지. 하나가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것.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할 것. 점유 계정에 의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 두 번째로 돈 갚기 전에 돈을 못 갚으면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하는 계약. 이걸 유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질권의 첫 번째 규정. 채권자가 점유할 것 위반했죠. 을이 돼지 점유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돈 못 갚으면 이 소유권을 넘겨줘요. 돼지 100마리를.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하는 계약까지 했죠. 민법에서 금지하는 두 가지를 위반했죠. 근데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렇게 위반한 게 아니라 요런 우회수단을 만들어서 위반하는 거예요. 질권 규정을 위반했지만 질권 계약을 하면서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는 우회수단을 만들어서 위반을 했어요. 탈법행위. 그런데 유효해요. 그러니까 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 중에 탈법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동산양도담보권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돼지 100마리마다 100마리다 한 마리 한 마리다마다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 할 때 증감 변동하는 이런 동산 따위는 그 전체를 장소, 종류,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에서 특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방법에서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전체를 마치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거기에 하나의 동산 양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물일권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돼지 100마리 중에 50마리를 내다 팔았다. 이 상태에서 다시 새끼 돼지 50마리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기존에 특정되어 있던 돼지가 바뀐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권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집합물 위에 기존 담보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집합물 위에 동산 양도 담보권이 설정되면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물권 객체로서의 특정성 뭘로 특정이 돼 있어요?
장소, 종류, 수량, 지정. 등판에다 번호 쏘는 게 아니에요. 돼지 등판에다. 그러니까 그 장소나 종류나 수량 지정 방법에서 특정이 되어 있다면 구성물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성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외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예외가 제일 중요하죠. 일몰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일몰을 정하는 표준 그거 하나 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동사는 필요 없고 부동산만. 동사는 다 마련돼 있어요. 심지어 배추도 개수 판단 기준이 있어. 뭐? 포기. 배추는 뭘로 판단해? 포기. 한 포기가 한 개야.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다. 연필 한 자루. 그렇죠? 자동차 한 대. 부동산이 문제가 돼요, 부동산. 근데 아까 부동산이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만 개수 판단 기준은 정해요. 이거는 지적법이 원래 명칭이 뭐죠? 지적 측량 및 수로에 관한 법률인가요? 아, 바뀌었어요, 이름이? 아, 그렇구나. 공간 뭐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몇 년 전에 보고 한 번도 안 봐서. 제가 지적법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책에 뭐 이렇게 도표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림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딱 싫어요. 그림 나오고 표 나오고 뭐 이렇게 도안 나오고 막 그래프 막 보기도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저는 그냥 활자가 빼곡하게 세워지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런 걸 제일. 그래서 법을 전공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으니까. 판례도 그냥 쉼없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걸 그냥 쭉 읽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막 즐거워. 아, 이렇게 써있구나. 이게 성격 문제인 것 같아. 하여튼 지적법 너무너무 싫어요. 중개사 2차 공부할 때 지적법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림 자체가 싫어가지고. 생각해. 근데 거기서 정해져. 일필 단위죠. 그래서 몇 가지 판례가 있죠. 첫째,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분필 등기가 돼 있다. 무효. 네? 지적법에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의 땅이잖아요. 근데 분필 등기가 됐다면 등기부가 2개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무효다. 하나의 땅에 여러 개의 부동산 등기가 있는 거니까 무효가 돼버린다. 그럼 첫째. 두 번째, 한 필토지 일부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필토지 전체를 하나의 보존 등기를 해라. 세 번째, 1필토지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 중 일부만 말소 안 된다. 세 가지 판례가 나오고 필단위로 판단한다. 건물은 동단위로 판단한다. 근데 위에 건 법이라도 있지만 이건 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사회통념 뭐 있다고 시잘데기 없는 기준을 제시하죠. 사회통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회통념이 뭐요 그래. 그래서 사회통념이란 구체적으로 기둥, 지붕, 벽 단단하게 지지되고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주차장 구조물, 건물 아니다. 우사, 속 이르는 거, 벽 없죠? 벽 없어요? 왜 없다 그랬어요? 메탄 때문에 그렇죠. 소똥에서 나오는 메탄 때문에 그 벽 막아놨다가 잠깐 들어가고 담배라도 폈다가 폭발했고 돼지가 물론 돼지고기 속에는 휙 쳐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 못하지만 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담보 제공할 수 있도록. 건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판례 이해할 때. 어쨌든 이렇게 사회통념상 요걸 갖추게 되면 한동 건물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구체적인 부동산 관에서는 일필토지의 하나의 물권, 일동 건물의 하나의 물권. 근데 예외가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일필토지 일부, 일동 건물 일부 이렇게. 일필토지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일동 건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파트 각 코마다 존재하는 구분 소유권. 한동 아파트의 소유권이 여러 개 있죠. 일물일권주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 건물 일부에 뭐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한동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필토지 일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자체 일부 하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건물 이외 정착물. 건물 이외 정착물은 뭐의 일부?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 그런데 여기에 그 일필토지 소유권 외에 여기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요거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질권은 동산을 객체하니까 질권은 안 되고요. 저당권은 등기해야 되는데 일필토지 일부에 저당권 등기 안 되니까 안 되고요. 유치권은 돼요.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소유 땅 일부를 개간한 의리. 갑소유 땅 일부를 개간한 의리. 갑이 땅을 돌려달라 그럴 때 개간비 줄 때까지는 땅 못 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물권 인정된다 그러면 틀리지만 예외적으로 유치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판례. 토지 자체 일부 일단 용익물권은 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본적으로 되고요.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다만 판례 할 때 토지 일부의 유치권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 요 놈이 제일 중요하죠. 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 일부지만 요 놈들 중에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놈들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4가지. 그 중에 요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뭐가 가능해요?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세놈,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건물 이외의 정착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체 방법, 이름표, 편말, 울타리 치고 말뚝 박아나 소유자 누구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명인방법. 이걸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소유권 된다.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수목의 집단이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명인방법을 통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돼요. 왜 돼?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과 외형상 구별이 안 되는 담보물권이 하나 있어요. 뭐? 양도담보권. 예? 응? 응? 아니 갑이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빌려주면 개인은 저당권 싫어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렇게 말해. 야 소유권 돈 못 갚으면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그래서 갑이 알았어. 그러면서 채권자가 뭐라 그래. 등기 일단 나한테 넘겨놔. 돈 갚으면 돌려줄게. 그래서 채권자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도담보. 그래서 양도담보와 소유권은 외형상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수목의 집단에다 울타리를 딱 쳐놓고 팻말을 딱 받아놓고 이 울타리 내 나무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갑이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누구일 수도 있어요. 양도담보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뭐가 가능하다? 양도담보는 가능하다.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얘는 뭐도 갖출 필요 없다?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조차 없다. 반면에 얘가 미수학 상태에서 팔았다? 얘는 뭘 갖춰야 된다?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얘는 농작물 자체를 원시 취득하니까 명인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농작물을 팔았으니까 법률행위죠. 공시방법 갖춰야 되죠. 뭐예요? 명인방법 갖춰야 된다. 부동산을 건물을 신축한 사람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러나 그걸 산 사람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똑같아요. 얘는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다. 산 놈은 명인방법 갖춰라. 농작물을 우리 판례는 건물하고 똑같이 봐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누구 거예요? 건축한 사람 거. 철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죠? 남의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 지었다. 누구 거? 경작자. 농작물을 거의 건물하고 똑같이 봐버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물, 일권지 예외 중에서 특히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이 예외를 머릿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고요. 다음 중 물건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물건을 물어볼 때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를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원래 물건의 객체인 물건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게 주로 나옵니다. 네 번째, 물건의 종류. 세 번째군요. 자, 먼저 물건의 종류는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에? 적죠. 민법상 몇 개밖에 없어요? 8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적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85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18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뜻이 되겠죠. 취지,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공시 방법의 관철, 뭐 이렇게 되죠. 취지 같은 건 필요 없고요. 물권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 따라서 물권은 공시를 원칙으로 해요. 공시할 때 공시 방법이 있어야 돼. 이거 물권의 종류가 다양하면 공시 방법도 많아져야 되고 국가가 관리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물권 만드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만드는 걸.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성질 강행 규정. 무슨 규정?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물권법 규정의 대부분이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용 해석하면 돼요. 첫째, 물권 법정주의 조문에서 말하는 법, 룰이란 국회 제정 법만을 말한다.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협의의 법률 이렇게 부르죠. 명령, 규칙 따위로 물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국회 제정법. 두 번째, 관습법.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반복된 관행이 있고 엔드 이게 사회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법이 되어버린다. 그걸 관습법. 이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권들이 몇 개가 있죠?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경작권. 경작권은 뭐예요, 이거? 남의 땅에 무단 경작한 사람. 농작물 소유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다 익었어. 수확해야 되죠? 그럼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게 경작권. 만약에 농작물 소유권만 인정하고 이거 인정 안 하면 얘 이 수확할 때 어떻게 돼? 헬기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위에서. 그러니까 그 땅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 그 경작권. 점유권의 일종이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경작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 되는 게 4개 있죠. 그건 조금 이따 종류강지에서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임의 창설 금지. 두 가지를 말하죠. 새로운 종류 만들어내지 못해. 그걸 뭐라 해요? 종류강제.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효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가 된 권리가 4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 온천권. 징글징글하게 나오죠? 온천권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사실상 소유권.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돈도 다 줬고 등기서류도 넘겨받았고 점유까지 하고 있지만 등기는 안 하고 있어. 이때 이 을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실상 소유자죠.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금 내요. 세법에 보면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법에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건 없어요. 세금 부과 목적으로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은 있으나 민법상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통행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가 뭐죠? 개인 소유 토지지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사도예요. 개인 소유 토지인데 지목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도로. 근데 여기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돼 있을 때 거길 통행한 권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되냐? 이거 통행권 인정해달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통행권 따위 나왔습니다. 이런 걸 대체하는 게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요. 통행 지역권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함부로 만들어내지 말아요. 더 웃긴 게 이거죠. 공원이 설치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만 이용하게 해달라. 독점적 권리.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무효 인정되지 않는다. 온사사공 이렇게 여자 그랬죠. 온사사공. 내용강제 역시 무효. 근데 이거 조금 달라요. 자, 내용강제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효행위 전환해서 봤던 거 각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자, 지상권 새로운 종류예요? 아니에요? 이거 새로운 종류예요? 이거? 아니죠. 그 민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뭘 달았냐? 등기하지 않기로. 지상권은 지상권자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야 지상권을 쓰게. 근데 등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내용강제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지만 아까 이거 뭘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 그랬어요? 임대차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당사자가 이 특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상권 계약을 하였을 것 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요것만 무효. 일부 무효죠. 이건 137조가 적용되는 거고 이건 138조가 적용되는 거고 이때 137조를 아까 양적 일부 무효 요거를 질적 일부 무효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내용강제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지만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류강제 위반하면 그냥 무효고요. 내용강제 위반하게 되면 무효지만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양적 일부 무효, 질적 일부 무효. 예?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편하게 들으시라 그랬어요. 제가. 뭘 그렇게 이렇게 그러지 마.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러지 마. 이런 건 뭐 가열책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제가 뭐랬어요? 안 나온다니까. 여기서 나온다니까.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지문 한두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꼭 나오니까 외우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나 외워주시면 돼요. 자,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까지 왔습니다. 효력,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뭐죠? 하나의 물건에 여러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때 그 권리를 다 인정해 줄 수가 없고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배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배척하는 힘, 즉 살아남은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힘,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우선적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만 좀 기억하셔야 그랬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과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원칙이 뭐다? 성립선우. 그 의미는 부동산은 등기선우고 동산은 뭔 선우? 점유선우. 부동산은 등기선우, 동산은 점유선우. 먼저 찜한 사람이 동산은 권리를 취득하는 거랬어요. 부동산은 먼저 득이한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 자체가 없고요. 즉 다른 권리를 배척하는 힘 자체가 없고 사이좋게 다른 권리와 병존이 가능하고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뭐가 우선하고요?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개념상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갑소유 주택을 을에게 빌렸을 때, 주택을 빌려줬을 때 을이 갖는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도.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을에게 집을 비워달라라고 얘기하면 을은 원칙적으로 이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죠? 까먹었다 갑자기.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뭐라 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는 게 원칙이라 했어요.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더라. 여기도 두 가지 예외. 첫째가 채권이 뭘 갖춘 경우? 대항력.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되거나 주택임차권이 인도 및 주민등록하거나 상가건물 임차인이 인도 및 사업자 등록 따위를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런 대항력을 갖게 되면 물권 성립 선후와 그 선후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건 아주 제한적인 경우다. 어떤 경우? 예컨대 주택이 매각이 됐다. 경매가 됐다. 여기 임차인의 보증금만 한 채권하고 저당권자의 채권하고 누가 우선하냐? 원래 누가 우선해야 돼요? 저당권자의 채권이 우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보증금 중 일정의 만큼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채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경우도 있더라. 다만 이 채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경우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 대가로부터 저당권자부터 담보 물권자보다도 채권자가 언제나 먼저 배당받는 경우를 말한다. 뭐가 있어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두 번째, 그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 이걸 뭐라 그래요? 당해세 채권. 세법에서 공부해 보셨죠? 그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 가장 먼저 뜯어간다. 가장 먼저.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이거 안 뜯어가는 거야. 목적물 경매될 때 배당 요구 안 해가지고 못 뜯어가고 말이야. 나중에 채무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세금 뜯어가는. 에이, 거지 같은. 어쨌든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채권 최종, 재해보상금 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가장 먼저 근로자에게 준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 사람이 그 목적물이 지출한 비용,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멋있게 리모델링을 쫙 인테리어까지 끝냈는데 홀랑 경매가 됐네. 그 인테리어 비용 어디서 받냐 말이야. 경매 대가로부터 가장 먼저. 네 가지 채권이 언제나 우선해서 먼저 배당받는 경우. 이게 우선적 효력과 관련된 예외들 몇 가지로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됐죠? 물권적 청구권 보면 돼요. 물상 청구권이라고도 부르죠. 내 물건을 누가 말없이 가져갔다. 당연히 그 사람한테 쫓아갖고 내 물건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내 물건을 누가 말없이 가져갔다. 그럼 나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침해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돌려줄 때까지는 나는 물건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다 또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권의 내용 실현이 누군가에서 침해 방해당하고 있거나 그런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그 물권의 내용 실현을 침해 방해하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돌려달라 반환, 방해하고 있는 건 방해를 제거해라,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따위를 청구하는 권리,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인정해줘요? 물권의 내용 실현 확보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물권의 절대성 때문에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뒤집어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은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 그렇죠?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을 침해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게 원칙입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가 가능하니까 그 침해자가 누구냐를 묻지 않고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물권의 절대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다. 이렇게. 유형,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게 두 세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 점유권의 한 세트. 점유권부터 볼까요? 이게 먼저니까 전문. 점유권의 204조 반환 청구권, 205조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한 세트가 있고요. 소유권에도 213조와 214조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요거를 요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를 다른 물권에 준용. 큰형님이 권리를 두 개를 갖고 있고요. 그걸 아우들이 빌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우들 중에 배다른 아우가 둘이 있다 그랬죠. 누구? 유치권과 질권. 여긴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나중에 이러면 배가 같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인정, 해석상. 얘는 끝끝내 인정해주지 않아. 이렇게.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이때 질권은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준다. 유치권은 끝끝내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역권과 저당권. 요 두 놈은 요거는 준용하지 않고 요것만. 그래서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이렇게. 성질. 일단 물권으로부터 파생되죠. 그러니까 물권의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뭐뭐 해라. 채권의 성질도 있어요. 이때 이 물권의 성질 개념이 뭐죠? 물, 권, 과, 운, 명, 을, 가치. 이게 물권의 성질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권과 운명을 가치. 따라서 이런 판례가 있었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졌다. 갑이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팔면 뭐도 같이 넘어간다. 이것도 같이 넘어간다. 따라서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전 소유자로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물권의 성질에 반한다. 그렇죠? 소유권을 양도한 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터잡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물권과 운명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누가 청구권자? 현재 물권자. 누가? 현재 물권자. 그래서 이런 판례도 또 하나 있죠. 갑소유 건물 을에게 팔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얘가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근데 이 건물의 병이라고 무단점거한 놈이 있다. 을이 가서 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에 타잡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는 상태다. 갑에게. 따라서 을이 할 수 있는 방법 갑을 대위하여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현재 물권자가 하는 현재 물권자. 누구에게 하죠? 현재 점유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점유권과 소유권이 조금 달라진다 그랬어요. 현재 점유자가 하지만 나중에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조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물권 총론에서는 기본 틀을 잡고 점유권, 소유권 가서 조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현재 점유자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절취해서 점유. 그럼 요는 불법 점유죠? 적법 점유예요? 이 상태에서 을이 노트북을 양도, 그래서 병이 점유 하는 경우, 노트북을 임대, 역시 병이 점유. 이때 위에 거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다 아니다? 을이 현재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팔아서 넘겨줬고 얘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을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얘 현재 점유자가 아니다. 밑에 거 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을 밑에 거 현재 점유해요 안 해요? 하지요. 간접 점유. 위에 건 팔아넘겼으니까 그냥 요 놈만 점유하는 거고요. 밑에 건 임대했으니까 얘가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위에 거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 예? 반면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에서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자, 간접 점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팔려요.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위에 거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반면에 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냥 상대방. 그냥 외우세요. 비용 누가 분담한다고요? 상대방. 청구권자가 아니라 상대방. 다른 권리와의 관계. 첫째, 계약에 터잡은 거.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 갑이요. 을에게 임대차를 하여.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에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이게 종료가 돼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 반환 청구가 두 개가 있죠. 예? 하나가 뭐예요? 계약상 반환 청구권. 또 하나가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왜 이렇게 나눕니까?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서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소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두 개가 병존하지요. 이게 근저당으로 가면 이런 판례가 나오지요.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다. 그리고 땅을 팔았다. 이 상태에서 변제가 됐다.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먼저 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갚았다면 얘는 을을 상대로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근저당 말소 청구의 근거가 두 개. 하나가 계약에 터잡은 채권적 청구로서의 말소 등기 청구. 또 하나가 이게 말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다.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 등기 청구. 이 상태에서 땅을 팔았다.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간다. 그러나 계약이 터잡은 청구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가 됐다. 변제가 됐다.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계약에 터잡은 채권적 청구권.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연결되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여기서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물권적 청권 행사 요건이 있어요. 뭐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권은 인정된다. 그걸 침해 사실의 객관성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권 발생 원인을 보면 불가항력 침해가 있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한 침해가 있어요. 이때 물권적 청권은 불가항력적 침해든 고의과실이 있든 물권적 청권은 인정된다. 반면에 손배청구권은 불가항력적일 때는 손배청구권 인정 안 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래로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항력적 침해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침해 사실의 객관성.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네? 일단 기본이 되는 게 여기 틀이니까요. 물권적 청구권. 몇 가지 판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세요. 아 너무 왜 그러지 마시고. 네? 기본 그냥 이런 거 듣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께 중요해요. 등기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